안녕하세요. AI 해양 동화책 공모전 온라인 클래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혜란입니다. 여러분은 바다 하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영화 프리윌리, 소설 모비딕 등 바다와 바닷속 생물들을 주인공으로 다룬 많은 작품들이 떠오릅니다. 그만큼 바다에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직접 해양 생물들과 바다를 주제로 하는 동화책 작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AI 해양 동화책 공모전은 해양 생물과 바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창작하고 AI를 활용해 그림을 만들어 한 권의 동화책을 완성하는 공모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멋진 동화책 이야기를 위해서 해양 생물에 관해 알려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에서 해양 생물 생태를 가르치고 있는 김태원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태원 교수님은 해양 생물과 관련해 다양한 연구와 또 강연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가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해양 생물, 우리 지구 생물의 80%는 바다에 있고 우리는 그중에 1%만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해양 생물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좀 오래전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어비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어비스는 뭘 뜻하냐면은 심연이라는 걸 뜻하거든요. 아주 깊은 바다. 마리아나 해구처럼 아주 깊은 바다입니다. 그 깊은 바다에서 주인공들이 탐사를 하다가 마치 외계 생명체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바다 생물을 보는 거 보면서 굉장히 거기에 좀 빠져들었고, 그래서 제가 바다 생물을 좀 연구하고 싶다, 해양학을 연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계기로 들어가게 됐고요. 또 대학교에 가서는 그랑블루라고 릭 베송 감독의 영화가 있는데, 그 그랑블루에서는 돌고래하고 인간이 교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해양 포유류를 연구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 영화를 통해서 또 해양 생물의 매력을 느끼셨네요. 네. AI 해양 동화책 공모전에 저희가 정말 딱 맞는 분을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먼저 우리 해양 생물과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해양 생물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고래, 문어 이런 생물들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 이 밖에도 많은 분류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해양 생물에 또 어떤 생물들이 이렇게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고래라든지 문어라든지 아니면 물고기라든지 이런 큰 생물들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생물들이 또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낮은 단계에 있는 작은 생물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의 먹이가 되는 생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먹이가 되는 생물들, 작은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그거보다 또 작은 생물들, 그러니까 더 밑바닥으로 가면은 생산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다의 생산자는 우리 육지의 생산자는 뭘까요? 광합성을 해서 생산하는 생산자들, 식물이죠. 네. 네. 근데 바다에서는 식물보다 오히려 아주 작은 플랑크톤들, 식물 플랑크톤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생산자 역할을 하면서 그 밑바닥을 받쳐주고 있는 거죠. 바다는 정말 생각보다 다양한 생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네요. 좀 하나의 큰 세계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바다가 또 넓고 깊은 만큼 정말 많은 생물들이 있을 텐데 해양 생물을 더 쉽게 또 이해하려면 크게 어떻게 나눠서 보면 좋을까요? 네, 나누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거로 예를 들어서 얘들이 사는 생활 방식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 방식이 예를 들어서 크게 보면은 물 위에 떠서 사는 생물들, 이건 보통 이제 부유생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플랑크톤이라고 부르거든요. 플랑크톤인데 플랑크톤은 원래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은 해류가 흘러가는데 해류의 흐름에 거스르지 못하는 생물들을 바로 플랑크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할 때 크기가 작은 플랑크톤도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보다 더
아주 큰 생물도 플랑크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류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는 이를테면 해파리 같은 것도 플랑크톤에 속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물속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애들. 그래서 유형 생물, 넥톤이라고 부르는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은 이제 물고기라든지 아니면 고래라든지 좀 다양하죠. 헤엄치고 다닐 수 있는 생물들이 그런 종류가 있고, 또 바닥을 보면은 바닥에서 이제 기어다니는 생물들, 아니면 바닥에 의존해서 사는 생물들, 바닥에 붙어서 사는 생물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영어로는 이제 벤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로는 저서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생활 방식에 따라서 크게 플랑크톤, 넥톤, 저서 생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들으니까 바다에 어떤 생물들이 사는지 머릿속으로 더 잘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또 이제 이런 식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보통 분류학자들이 진화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했는지 이런 말하자면 우리의 역사를 추적하듯이 족보를 보듯이 그런 생물들이 한 생명체에서 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생명체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진화적인 분류 방법을 써서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먼저 아까 이제 플랑크톤 얘기를 했잖아요. 그 플랑크톤 중에 플랑크톤도 있고 또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플랑크톤에는 식물 플랑크톤과 동물 플랑크톤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 플랑크톤은 주로 이제 생산만 하는 애들이고 동물 플랑크톤은 식물 플랑크톤을 잡아먹고 사는 애들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우리 바다에도 식물이 살긴 하거든요. 근데 바다의 식물 전에 해조류가 있습니다. 해조류는 식물하고는 조금 다르죠. 해조류 중에 우리가 많이 애용하는 해조류들이 꽤 있어요. 혹시 아세요? 미역 같은 네, 맞습니다. 예, 미역. 그러니까 해조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홍조류, 녹조류, 갈조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색소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홍조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붉은색을 띠고 녹조류는 녹색, 그리고 갈조류는 갈색이죠. 그래서 이제 미역은 해조류 중에 무슨 조류일까요? 녹조류? 아니요. 아닌가요? 갈조류입니다. 예, 갈색 조류. 예, 그렇게 또 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예를 들어 김이라든지 김 같은 경우에는 홍조류에 속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생물들을 사실 우리가 또 해조류들을 먹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이 있는데 식물은 해양 생물 중에는 잘피라는 생물이 살고요. 바닷속에 보통 바닷속이나 아니면은 조간대나 이런 곳에 살고 또 우리나라에는 살지 않는데 맹그로브라는 생물이 있어요. 그 맹그로브라는 식물은 주로 열대 지방에 서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물들이 있고요. 이제 그 식물 다음에 좀 더 나아가면은 동물로 좀 들어가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물 다음에 이제 동물, 움직이는 것들. 근데 동물 중에는 척추가 있는 것과 척추가 없는 걸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척추가 있는 생물들은 그냥 척추 동물, 척추가 없는 생물들은 무척추 동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흔히 우리가 바다 생물을 얘기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물고기나 고래나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우리처럼 척추가 있죠. 근데 척추가 없이 사는 무척추 동물들이 훨씬 더 종류도 많고 수도 많고 아주 다양해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아는 생물 중에 어떤 거 드실 수 있으세요? 오징어 같은 거? 예, 그렇죠. 오징어도 대표적인 이제 무척추 동물에 속하죠. 오징어는 어디에 속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몸이 물컹물컹하다 그래서 연체 동물에 속해요. 그 연체 동물 중에서 예를 들어서 두 종류, 오징어는 머리에 발이 달린 그런 생물들이에요. 그래서 오징어나 문어나 다 같은 두 종류에 속하고요. 그거 말고 이제 복종류라고 있어요. 복종류는 배에 발이 달린 애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소라도 복종류에 속하고요. 전복도 복종류에 속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복종류 다음에 두 개 이렇게 껍데기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생물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먹는 예를 들어 조개 종류죠. 예. 홍합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다 닿는 그런 조개들이 전부 다 이메페류라고 불러요. 그런 애들이 이제
그 복종류와 두종류 더불어서 연체동물에 속합니다. 연체동물. 자,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생물 또 생각을 해볼까요? 무척수 동물 중에 어떤 게 있는지? 아, 개? 네, 개. 개는요, 약간 이제 그 분류상으로 굉장히 조금 높은 분류군에 속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척추는 없지만 껍데기가 아주 딱딱하죠. 외골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외골격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개나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가재는 개편이다. 개편이라. 그래서 가재는 개편이에요. 가재하고 개는 같은 분류군에 속합니다. 네네. 어디에 속하냐면요, 갑각류에 속해요. 갑각류. 그럼 우리가 아는 갑각류 굉장히 많죠. 게, 뭐 꽃게, 대게, 새우라든지 아니면 랍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갑각류에 속하는 애들이죠.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걸로. 멍게해삼 말미잘? 멍게, 해삼. 네, 좋습니다. 말미잘, 멍게하고 해삼은 일단 같은 편이에요. 근데 말미잘은 다른 편입니다. 자, 그럼 멍게, 해삼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멍게랑 해삼은요, 어디에 속하냐면은 우리가 극피 동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또 어려운 네, 단어가 어렵죠. 나왔어요. 그게 약간 물컹물컹해 보이잖아요. 근데 물컹물컹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겉에 피부가 좀 딱딱한 편인 것들이 많이 있죠. 여기에 또 속하는 것들이 성게 같은 애들이 바로 극피동물에 속하고, 불가사리도 극피동물에 속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굉장히 해양 생태계에서는 아주 상위 포식자에 속해요. 상대적으로. 예. 상위 포식자가 잡아먹는 애들. 그렇죠. 잡아먹는 애들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최고 포식자다. 뭐 먹이로 이렇게 인간을 빼고서는 사실 먹는 애들이 별로 많지는 않은 동물이죠. 자, 그리고 또 얘를 아까 말미잘 얘기를 했잖아요. 말미잘은 어디에 속하냐면요. 말미잘 혹시 만져보셨어요? 바닷가에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만져본 것 같아요. 예. 말미잘이 어떻게 생긴지는 알죠. 약간 이렇게 예,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생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말미잘을 손가락을 이렇게 딱 집어 넣으면은 따끔해요. 이게 찌르는 세포가 있어요. 찌르는 세포가 있고, 찌르는 세포가 있기 때문에 자포 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포 동물. 그러면은 찌르는 세포를 가지고 있는 말미잘이 자포 동물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포 동물에 또 속하는 생물이 또 있습니다.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볼까요? 해파리요. 네, 해파리 맞아요. 예, 해파리인데 해파리는 보통 우리 그 해수욕장에 가면은 네. 요즘에 해파리가 너무 위험하잖아요. 많아서 네.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특히 기후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많이 퍼져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해파리라든지 말미잘이라든지 또는 산호 아세요? 산호 들어보셨어요? 오, 네네. 네, 산호 같은 산호초 것들이 같은 예, 거? 전부 다 자포 동물에 속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생물들이 전부 다 이제 무척추 동물의 대표적인 분류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척추 동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무척추 동물에서 이제 척추 동물이니까 척추 동물은 어류가 있죠. 어류 중에는 몸이 어류가 딱딱한 뼈를 가지는 생물이 있고 물렁물렁한 뼈를 가지는 생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딱딱한 뼈를 가지고 있는 생물을 경골 어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물렁물렁한 뼈를 가지고 있는 어류를 연골 어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보는 많은 그 수산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생선들이 경골 어류에 속한 애들이 굉장히 많고요. 뼈가 딱딱하잖아요. 네네. 뼈가 조금 물렁물렁한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유연한 애들. 상어나 가오리 같은 것들이 바로 연골 어류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더 어류를 또 지나고 나면은 어류에서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파충류라든지 악어, 뭐 그런 애들도 이제 해양 생물에 속하죠. 그리고 또 지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해양 포유류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포유류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돌고래 같은. 예, 돌고래 맞습니다. 돌고래, 고래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해양 포유류에 속하죠. 그리고 바다사자, 그리고 물개, 물범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해양 포유류에 속하는 애들입니다. 포유류라는 게 뭘까요? 엄마가 새끼를 키울 때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 동물. 우리도 포유류거든요. 우리 인간도 포유류고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동물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이제 분류를, 해양 생물을 좀 분류를 간단하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게 아니라 되게 또 복잡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교수님 말 들으니까, 바다에 어떤 생물들이 사는지 더 잘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시로 들어준 것 중에서 익숙한 이름도 있었지만, 저희가 잘 모르는 해양 생물들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바닷속의 환경이 다르면 또 생물의 모습도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나라 바다에만 사는 정말 특별한 보물 같은 생물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나라 바다에만 사는 그런 보물 같은 생물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우리나라 바다에만 사는 생물을 보통 뭐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생물 종이 어디에만 사는 생물 종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남극이나 북극이나 이런 아주 극한 지역에 사는 그 지역에만 사는 생물이 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를 텐데, 보통 생물들은 국경이 없습니다. 뭐 다니면서 어디 내가 일본 갈 테니까 여권해서 패스포트 해가지고 이렇게 허가받고 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물들은 대부분 어디 국적이 없어요. 근데 국적이 없는데 그래도 뭐 말하자면 우리나라에만 좀 있을 만한 독특한 생물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만 있진 않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생물 중에서 이건 좀 강조하고 싶다고 할 만한 생물이 상괭이라는 동물이 있거든요. 예, 상괭이는 들어보셨어요? 살쾡이는 들어봐도 상괭이는 처음 들었어요. 네, 살쾡이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살쾡이는 조금 안 귀여울 수 있잖아요. 네. 물론 귀여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상괭이는 굉장히 귀엽습니다. 돌고래 아시죠? 네, 돌고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돌고래하고 뭐가 다른가 하면요. 여기 지금 어머. 핑크 돌고래잖아요. 네. 핑크 돌고래의 여기 등 지느러미예요. 지느러미죠. 예, 지느러미인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근데 상괭이는 이렇게 튀어나온 지느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핀리스 퍼포스라고 영어로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 핀이 없는 그런 동물이죠. 그래서 이런 상괭이 같은 애들은 우리나라 서해안에 주로 살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멸종 위기종이에요. 굉장히 심각한데 주로 이제 어민들이 그물을 쳐서 잡다가 이 상괭이가 같이 걸려서 들어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물 속에 갇혀서 죽는 경우가 많죠. 어머. 그래서 뭐 한 해에도 수백 마리, 많게는 진짜 그런 뭐 수백 마리 이상 정도가 죽어서 이렇게 그 그물에 갇혀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사실 보존해야 되는 동물이거든요. 보존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물에 특별하게 걔네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놓은 그런 설치한 그물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어민들이 그런 그물을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사용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빠져나가야지 할 텐데요. 네, 그렇죠. 불쌍하죠. 네. 네. 상괭이 말고 또 혹시 연구하시거나 보셨던 생물 중에서 좀 독특하거나 네. 좀 더 연구해보고 싶다 이런 생물이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또 생물이 네. 바로 이겁니다. 앞에 뭐가 많아요? 앞에 있는데 네. 개죠. 네. 개인데 요 작은 개, 작고 귀여운 개가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예, 귀엽죠. 근데 좀 특징이 있잖아요. 여기 예. 개 여기 그 집게발이? 집게발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큰 집게발을 한쪽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누가 다리 잘라 먹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작은 집게발은 보통 식사를 할 때 쓰고, 큰 집게발은요 수컷끼리 서로 공격할 때? 예, 공격을 하거나 서로 이제 방어를 할 때 사용을 하고, 얘들이 이제 그 영역 싸움을 하거든요. 그거 한 다음에는 자기 영역이 있으니까 이제 암컷을 막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암컷 보고 이리 오라고 막 손짓을 해요. 그러면은 암컷이 이제 자기 집 버리고 돌아다니면서 눈 맞는 암컷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짝짓기를 바로 할 것 같은데 쉽게 짝짓기를 안 해요. 지금까지 알려진 세상에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어머. 집을 뭐 100마리 넘는 수컷집을 막 방문하는 그런 암컷도 발견될 정도니까 엄청 까다로운 동물이죠. 어머. 네. 이 동물의 이름은 뭔가요? 흰발 롱개라고 부르고요. 네. 사실 전 세계에 농개가 한 100여 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사는 개 중에 이제 흰발 롱개, 그리고 농개하고 흰발 롱개가 있고 현재는 멸종 위기종이에요. 어머. 근데 처음에는 이 개가 이렇게 집게발을 흔들어서 암컷만 부르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최근에 연구한 게 있어요. 이 집게발을 흔들면서 암컷을 부를 때 이렇게 소리를 측정하는 기계를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네. 얘네가 몸을 부르르 떨면서 말하자면
그 북을 치는 그런 북치기 행동을 합니다. 영어로는 드러밍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집안을 진동을 시키죠. 그래서 암컷을 유인합니다. 근데 요게 그냥 단순하게 암컷만 유인할 때 그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암컷이 짝짓기 시기가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면 짝짓기 시기가 아닐 때 오게 되면은 저리가 그러거든요. 수컷은 당연히 저리가 할 거고 그런 위협 행동을 할 때도 북치기를 해요. 북치기. 예. 근데 저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세계 최초로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북을 칠 때 암컷을 이리와 부를 때랑 그리고 저리가라고 할 때랑 북 치는 소리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리듬이 달라요. 어머. 그래서 굉장히 좀 신기한 재밌네요. 신기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는 다양한 의사소통을 하는 동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흰발 농개 구애도 신기하고 탭댄스 같은 이런 것도 신기하고 네. 북치기도 신기하네요. 네. 구애나 이렇게 위협 얘기를 들으니까 떠오르는 또 생각이 있는데요. 네. 이 해양 생물에게도 뭐 가족 사랑이나 우정 같은 그런 감정들이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당연히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생물마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인간으로서 감정을 느낀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쉽게 이런 감정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아무래도 화나는 감정이 가장 빨리 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화를 내는 감정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동물색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른 거겠죠. 근데 화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가 내 영역에 침범을 했어. 그럼 침범하지 말라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 공격하고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화의 종류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나오는 호르몬들도요, 인간이 내는 그런 호르몬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감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랑? 네, 사랑의 감정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왜냐면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얘네가 다음 세대로 번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 번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감정을 당연히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애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흰발롱개 같은 경우에는요, 암컷이 이렇게 짝짓기를 이제 결국에 하고 나서 포란을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새끼를 이제 알을 많이 낳아요. 알을 많이 낳고 새끼를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뭐 빠이빠이 하고 그냥 새끼를 떠나보내요. 우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새끼 애기 하나 낳아서 엄청 애지중지 키우잖아요. 포유류는 대부분 그런데 이전 작은 동물들이나 아니면 이런 무척수 동물들은 굉장히 이제 많이 번식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족 사랑이나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거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큰 동물 중에서 아까 얘기한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우리 엄마 아빠가 같이 출근해야 될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애를 봐줘야 돼요? 할머니? 예, 할머니. 할아버지? 예, 그런 할머니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돌고래도 그런 할머니가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가족 간의 끈끈한 애정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정말 신기하네요. 네. 또 이번 공모전이 저희도 해양 생물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만큼 생물들의 특성이 정말 또 중요한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해양 생물의 또 이야기가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해양 생물 관련 정보들은 어디에서 쉽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데는 다른 곳이 아니라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은 인터넷이죠. 그쵸? 인터넷을 통해서 넷땡땡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면은 웬만한 것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정보를 찾으면 요즘에 다 해양생물자원관이라든지 아니면 생물자원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정보들이 많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자료와 함께 어떤 종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고요. 거기서 좀 못 찾는다 싶으면 사실 이제 도감 같은 거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인데 사실 책을 보고 어떤 생물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대만처럼 도감이 아주 발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요즘에는 생물 연구하시는 분들이 도감을 많이 내어서 그런 도감 자료들을 특정 분류군에 있어서 그런 도감 자료들을 한번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AI로 만들어진 해양생물 이미지를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제가 사실은 AI로 해양 생물을 새롭게 창조해낸 적이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미래 동물을 상상하는 그런 미래 동물전을 과천에 있는 과학관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걸 하면서 제가 이제 미래 생물을 수천만 년 이후에 어떤 생물이 있을지를 한번 상상해보는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작가님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걸 의사소통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하다가 AI를 통해서 뭐 미래의 어떤 생물들을 제가 이렇게 창조를 해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살지는 않지만 또 미래에 사는 생물들도 한번 디자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는 어떤 생물이 살지 무척 또 기대가 되는데 네. 또 그리고 AI로 제작된 그림 저희가 또 생물이 어색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전문가가 보기에 가장 자주 틀리는 고증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 앞에 이렇게 지금 책상에 있는 생물들이 있는데 요 중에 대부분이 지금 네, 다리들이 있네요. 다리가 있는 뭔가요? 이 종류가? 개요. 예, 개예요. 네. 개는 다리가 몇 개입니까? 보지 말고 얘기하세요. 8개? 10개? 예. 8개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보통 그 AI로 만들었는데 개 다리를 8개를 그려가지고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는 엄연히 십각류, 그러니까 다리가 10개인 동물에 속해요. 그러니까 직계의 다리까지 포함해서 10개에 속하고요. 만약에 그 다리가 없어지면은 누가 떼먹든지 다른 곳으로 사라진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10개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예, 이 크던 집게를 포함해서 10개. 예, 그렇죠. 1, 2, 3, 그래서 4, 5, 6, 7, 8, 9, 10. 예. 아, 이거를 빼고 이렇게 8개씩 그린다는 거죠? 예, 그렇죠. 8개가 되면은 8개가 달린 생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8개 달린 생물이 뭘까요? 다리가 8개인 생물. 오징어? 예, 오징어. 근데 대단하세요. 오징어는 원래 사람들이 다리가 10개 아니야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징어 다리 뭐 왜 8개밖에 없어 이렇게 2개는 어디 갔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맞아요. 오징어 다리가 8개입니다. 8개고 요 다른 2개의 긴 다리로 보이는 거는 촉수에 속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뭐 옥토퍼스 아시죠? 옥토퍼스 바로 문어. 네. 문어가 바로 다리가 8개입니다. 그러니까 옥토라는 게 8개라는 뜻이거든요. 네. 퍼스 그게 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리가 8개 달린 생물이다.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죠. 근데 좀 딱딱한데 또 물렁물렁한 애들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다리가 8개면 금방 구분이 되잖아요. 이게 근데 개를 8개의 다리로 이렇게 그려놨다. 그러면은 아마도 갑각류하고 굉장히 가까운 생물이 있거든요. 갑각류하고 가장 가까운 생물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곤충에 속하는 애들 또는 협각류에 속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 거미류가 바로 다리가 8개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개를 다리 8개로 그렸다 그러면은 이거 거미를 잘못 그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바다가 계속 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다가 변하고 있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교수님? 바다가 변하는 거는 사실 예전에도 변했어요. 바다는 쭉 꾸준히 변해왔습니다. 꾸준히 변해왔는데 오늘날의 바다가 변하는 정도가 예사롭지 않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뭐 화산 활동이 있거나 우리 아주 예전에 공룡들이 사는 때가 있었잖아요. 공룡 살다가 다 멸종했죠. 근데 굉장히 예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기후 온난화, 지구 온난화가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런 공룡이 멀쩡할 정도의 온난화는 굉장히 천천히 일어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바다가 변하는 거는 바다에 우리 인간이 가하는 많은 그런 어떤 오염 물질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쓰다 보니까 방출을 하죠. 기름을 떼서 방출을 하는데 방출하다 보면은 그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많아지면 결국에 온난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금 지구의 기후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과거에 비해서 아주 예전에 그 공룡이 멸종할 때에 비해서
무려 10배 이상의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들이 충분히 여기에 견딜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식의 지구 온난화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하나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 그런데 그러면 2026년에 저희가 특히 눈여겨봐야 할 해양 환경 이슈를 좀 꼽아주신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후 온난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온난화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죠. 네. 근데 뭐 딱 하나 이제 꼽아서 또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인간이 버리는 쓰레기들, 특히 플라스틱. 바닷속에 그렇죠 플라스틱들. 플라스틱의 제일 큰 문제는 뭘까요? 안 녹아요. 네, 녹긴 하죠. 왜냐하면 불을 떼면은 녹습니다. 네, 그런데 분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은 우리가 보통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다 자연 속에서 분해가 되죠. 근데 이 플라스틱들은 몇백 년이 지나도 분해가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분해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이죠. 그리고 그 플라스틱에 있는 화학 물질들이 바로 잘게 이제 부서지면서 같이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 호르몬과 같이 섞여가지고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이 아주 작은 생물부터 이 플라스틱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생물을 또 조금 큰 생물들이 먹겠죠. 그런데 같이 그 플라스틱도 같이 계속해서 전이가 되고 그리고 몸속에 이제 농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바다 생물을 먹는 인간도 이런 플라스틱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특히 또 이 해양 생물들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어떤 태도를 좀 취해야 될까요? 네, 저는 바다 생물들을 대할 때 좀 우리의 이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자연 생태계가 서로 의지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바다 생물을 먹어도 이런 생물이 있으니까 우리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생태계가 하나 몇 종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얼기설기 먹이 그물 들어보셨죠? 네. 먹이 그물로 아주 빽빽하게 얽혀져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어떤 종들이 몇 개가 이렇게 사라지면 처음에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점점 사라지다 보면 마치 우리가 이렇게 탑쌓기 하는 거에서 이게 돌을 빼다 보면 결국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순간에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생태계와 우리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앤디 위어의 소설을 영화를 만든 거죠. 근데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보면은 그 라일랜드 그레이스 박사가 이제 혼자서 우주여행을 하다가 외계 생물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외계 생물과 만나서 의사소통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음정으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으로 말하자면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소리를 내는 거를 음정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소통을 하는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결국에는 외계인하고 결국에는 어떤 소통하는 그런 기술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현재 우리 바다 생물이라든지 이런 생물들하고 같이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세티 프로젝트라고 고래가 있는데 고래의 소리를 굉장히 많이 녹음을 했거든요. 그 소리를 이제 녹음을 해보니까 이걸 처음엔 분석을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바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AI가 굉장히 이제 거기에 한몫을 하죠. 그래서 AI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고래가 어떠한 의사소통을 하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이를테면 먹이가 저기에 있어. 내가 저쪽으로 갈 거야. 아니면 내가 몇 시간이 뒤에 다시 돌아올게. 이런 의사소통을 한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 친구들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화를 서로 그들의 의사소통을 이해를 하니까 그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해양 생물을 좀 바라볼 때도 우리하고 이웃이면서 말하자면 우리하고 교감을 가진 그런 생물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바다를 탐구의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양 환경과 이렇게 또 관련 지어서 저희가 또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주 사소한 걸 수 네.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환경 중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쓰레기 그냥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플라스틱 이용을 좀 줄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되도록이면 이제 쓰레기를 바다에서 좀 버리는 행동은 좀 자제해야겠죠. 플라스틱 사용도 줄이고, 뭐 저도 오늘 텀블러를 이렇게 갖고 왔지만, 텀블러 쓰세요. 네. 예, 뭐 그 페트병에 있는 물을 잘 안 마시고요. 보통 텀블러에 네. 물을 담아와서 먹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환경을 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에코백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또 바닷가 가서 우리 줍는 그 플로깅 하잖아요. 플로깅하는 그런 쓰레기 줍는 그런 활동도 굉장히 바다를 아끼고 살아가는 행동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해양 생물의 다양한 종류, 또 해양 환경에 관한 이야기까지 우리 교수님과 함께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교수님이 꿈꾸시는 미래의 스마트한 바다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 우리 미래의 스마트한 바다는 그야말로 정말 스마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다 생물도 살기 좋고 우리도 바다에 가서 뭐 생물도 얻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수산물도 얻을 수 있고 또 바다에 가면 항상 이렇게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네. 받잖아요. 그래서 서로 좋은 그런 바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늘 함께 바다 생물들하고 공감하고 교감하는 그러한 세상이 좀 되는 게 가장 스마트한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바다를 사랑하는 교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자, 해양생물과 바다를 사랑하는 분으로서 자, 이번 공모전에 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 주실 것 같은데 응원의 한마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이 공모전에 지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상상의 나래를 좀 펼치면서 그리고 사실에 좀 바탕을 둔 어떤 그런 해양 지식을 가지고 또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좋은 해양 동화책 공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원 교수님과 함께한 AI 해양 동화책 공모전 온라인 클래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자, 벌써 어떤 해양생물 이야기를 할지 머릿속에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4월 29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클래스 영상 시청을 인증하면 가점이 부여됩니다.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그럼 저는 동화책 그림 제작을 위한 AI 편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